지금 우크라이나의 반격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세요? 사실 우크라이나 군의 정확한 전력, 손실률 이런 거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극소수의 서방 정보들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군부들밖에. 근데 이게 전쟁이 공격이 세 단계가 있는데요. 러시아가 일단 전방에 강력한 방어선을 구축한 건 맞잖아요. 그런데 원래 방어에는 크게 두 가지의 개념이 있습니다. 네. 하나가 견벽 고수 방어라고 국경선이랑 일선지대를 최대한 견고하게 지키는 거예요. 아니면 종신 방어라고 해서 적을 끌어들인 다음에 깊게 끌어들여서 좌우에서 협공을 네. 한다거나 이런 거고,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나가면 이제 기동 방어라고 그 끌어들이는 걸 좀 더 유연하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러시아는 뭐 죄송합니다만 이거 못할 상황이, 이거 할 능력이 안 되니까 네. 뭐 내가 뭐라고 할 수가 없어. 자기들이 그동안 못했으니까 네. 기동 방어할 수준은 아닌 것 같고요. 종신 방어까지는 가능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하는 거는 견벽 고수 방어란 말이죠. 그런데 이 방어의 문제는 전선의 라인이 길게 깔려요. 지금 지도에 나오는 네, 저거는 지금 남부 전선이고 실제로는 남부 전선? 거의 북쪽에서 남쪽까지 네, 동부 전선도 있죠. 네. 저게 거의 4배의 전선에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워낙 삼중 튼튼하게 방어를 했고, 러시아군이 원래 수비에 강한 거는 또 일가견이 있으니까 그 비교적 탄탄하죠. 그래서 네. 지금 우크라이나군이 공격하는 것은 이 벽을 깨트리는 단계예요. 여기서 이제 벽이 얼마나 깨질 것인지, 벽이 30%도 깨지기 전에 우크라이나군의 전력이 소진될 것인지, 이건 해봐야 합니다. 근데 지금 뭐 마을 몇 개 점령했다 어쩌다 얘기가 나오지만 그 벽이 상당히 단단하고 네. 우크라이나군이 벽을 이렇게 멋있게 돌파하지는 못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여기까지가 1단계. 그다음 2단계는 뭐냐? 실제로 우크라이나군이 어딘가를 뚫었을 때 병력을 집중해서 뚫어야 되는데, 집중해서 뚫기 위해서는 러시아군 방어가 모이지 않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 군대를 공격하게 되면서 특정 지역을 집중 돌파하게 돼요. 네. 그런데 전쟁에서는 주도권 개념이 있는데, 공세의 그러니까 수세로 나갈 때 문제는 전전선의 병력을 고르게 배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격하는 쪽에서는 병력을 집중해서 돌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러시아군은 병력을 얇고 길게 폈어요. 네. 네. 그 방어 진지 때문에 공격군이 저지되고는 있지만, 만약에 벽이 뚫렸을 때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에 비해서 굉장히 집중적인 돌파가 가능해집니다. 네. 이 상황하고 벽 뚫기 전의 상황은 완전히 달라요. 아직 벽을 뚫지는 못했지만, 벽을 뚫었을 때 러시아군의 제일 문제는 병력 부족 문제가 당장 닥치고요. 네. 그리고 종신 방어라는 게 뚫고 들어온 적을 좌우에서 협공하는 것인데, 이런 기동을 할 수 있는 능력과 병력이 부족한 거는 지금 전선에 투입됐던 러시아군 병력만 봐도 부족해요. 그래서 지금 이 벽을 뚫는 단계가 성공할지 실패할지, 성공한다고 해도 우크라이나군이 푸틴 말처럼 너무 희생이 커서 뚫긴 뚫었는데 주저앉아 버릴지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이게 굉장히 뚫기 힘들어 보인다고 해도 한번 뚫은 다음에 사태는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2단계가 이번 공세에 되느냐 안 되느냐가 이번 공세의 제일 첫 번째 포인트인 것 같고요. 만약에 그렇게 안 될 때는 러시아가 벽에 구멍을 좀 크게 내서 다시 우크라이나죠. 우크라이나가 벽에 구멍을 내서 어느 정도 그 벽 안에 이렇게 구덩이를 파서 자기들이 주둔할 수 있는 정도까지만 만들었다라면은 우크라이나로서는 최소의 성공인 셈이고요. 그 구덩이를 기반으로 어딘가를 돌파한다 하면은, 지금 우리가 보는 그래도 뭐 러시아가 잘 버티네, 우크라이나가 공세를 별로 성공하지 못하네 라는 것과는 다른 굉장히 이렇게 격변하는 어떤 다이나믹한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는데, 요게 좀 포인트인 것 같은데, 공세가 종말이라는 게 있으니까 한 5일 정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부터요? 네. 네. 그리고 서방 쪽에서 나오는 얘기는 우크라이나군의 본진 공격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다면은 지금 공격하면서 벽을 뚫는 게 그냥 뚫는 게 아니라 러시아군을 집중시켜 놓고 어딘가에 갑자기 집중 돌파를 하는, 아직 이 벽을 뚫는 단계에서 또 하나의 숨은 전략이
남아있을 수가 있다. 근데 서방 쪽에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 저도 제가 그것까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전에도 한 말씀드렸지만 뭐 위성 지도를 한번 분석해보자는 프로그램도 있었는데 그거 하나 분석하려면 억대로 비용이 들어가요. 네. 그래서 뭐 제가 집을 팔아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다세대에 보면 알 수 있겠군요. 그 대신에. 그러니까 지금 해주신 말씀을 정리를 해보자면 러시아가 일자로 선을 세웠고 우크라이나군은 어딘가를 돌파하기 위해서 골고루 건드리면서 러시아군을 딱 그 자리에 지키도록 하고 있고요. 어딘가 집중해서 돌파를 할 것이고 그게 뚫고 난 뒤에는 러시아가 그 다음에 대처할 방법이 없으니까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될 굉장히 수 있다. 다이나믹. 지금처럼 지지부진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다이나믹한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다. 네. 그리고 지금 벽을 뚫는 것이 전 전력을 집중해서 뚫는 것인지 이것도 교란이고 어딘가 진짜 드릴이 숨어 있는 것인지는 지금 관측이 엇갈리고 있다.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뭐 다음에 여쭤보려고 말씀드렸는데 영국의 가디언지가 이제 탐색전이고 아직 발톱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라고 한 얘기가 지금 해주신 그 얘기군요. 그 아, 그렇군요. 이미 영국의 가디언지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보면 또 영국의 BBC 방송도 마찬가지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BBC가 자포리자 전선이 중요하다라고 기사를 썼는데 그러면 BBC는 말씀해주신 그 돌파할 곳이 자포리자 인근 지역일 거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뭐 자포리자는 또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근데 이거는 제가 전에 저희 유튜브에서 한번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딱 짜여진 각본이 정확히 있다고 좀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돌파가 가능한 지역 또는 돌파했을 때 전세를 바꿀 수 있는 지역을 적어도 우크라이나는 3군데 이상 가정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게 전투로 들어갔을 때는 사실 손자도 그런 말을 했어요. 지지 않는 거는 나의 능력이지만 이기는 건 상대편이 저기 관련이 있다. 막상 갔더니 저기 자포리자가 주종일 거라고 대비를 해서. 막상 갔더니 자포리자에 막 2중 3중의 방어망을 놓고 크레미나 쪽을 비워놨다 그러면 크레미나 쪽으로 치는 것이죠. 그래서 우크라이나군도 절대로 요게 주공이다 정도로는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탐색전 얘기가 나오는 건데 이 전황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유동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러시아군한테 달려 있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분석을 한다면 이렇게 분석하는 게 사실 제일 좋습니다. 자포리자를 뚫었을 때는 전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 크레미나 쪽을 뚫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바흐무트 쪽을 뚫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저 위에 스트로베 쪽을 뚫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자포리자 쪽에서 좀 파고 들어가니까 또 이제 막 이렇게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는 다른 데일 수도 있는 거군요. 그죠? 제가 볼 때는 이 우크라이나군이 만약에 벽을 돌파하고 어느 정도 이렇게 침투, 공격을 했다고 했을 때에 사실 그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길쭉 이게 뭐랄까 이 오이처럼 생긴 지금 전선이잖아요. 어느 쪽으로든지 파고 들어가든지 측면 공격의 위험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도 사실 그렇게 지금 아무리 뭐 해도 그렇게 강력하고 충분한 군대는 아니거든요. 그렇다면은 예를 들면 지금 저기 오리하우 뭐 저 벨리칸 노보시카 지금 저쪽이 주력이라고 저 빨간 선들이 방어선인데 만약에 뭐 멜리토폴로 갈 수도 있고 뭐 베르단스크 쪽으로 마리우폴 쪽으로 가든 내려간다고 치면 내려가는 순간 측면이 공격당하게 돼요. 그 옆에 있던 러시아군들이 공격할 수 있는 거죠. 물론 러시아군이 이미 전선이 깔려서 측면을 공격할 병력이 없고 우크라이나군이 4군데를 다 쑤시고 있기 때문에 병력을 돌릴 병력이 없다 그러면 직진이 훨씬 수월하겠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측면을 놓고 그냥 직진하기 쉽지가 않아요. 보급선도 자꾸 길어지고. 그러면 측면을 방어하려면 군대는 이렇게 직진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가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병력이 계속 필요하고요. 보급선도 이게 마치 부채살이 처럼 되니까 보급선이라든가 물량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크라이나도 한 번에 이렇게 부채살 모양으로 돌파구를 만들면서 뭐 마리우폴이나 베르단스크 아조우에까지 내려가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최상의 성공은 현재 단계에선 어느 정도 돌파구를 마련해서 차기 진격로를 할 수 있는 어떤 교두보를 넓혀 놓는 것만 해도 이번 공세는 상당히 큰 성공이다. 공격이 절대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우크라이나군이 2단계, 3단계 전선의 선택의 폭이 엄청나게 넓어지고요. 러시아는 이제 오늘 푸틴의 기자회견처럼
너희들이 전투력이 다해서 스스로 포기하기 전에는 우리는 이길 방법이 없다라는 선언을 그러니까 더 세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상태가 되니까 전황은 완전히 이제 점점 더 이제 복잡한 상황, 러시아에는 불리한 상황으로 가는 것인데 지금 단계에서 저 전선을 봐서는 전체적으로 여기까지 가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만 4개의 공격선이 다 정말 진격을 해가지고 이거를 잘라버렸다면 이거 가능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우크라이나군도 병력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야 그렇죠. 되는데 왜냐하면 부채 삶으라 펴야 되니까 그게 가능할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이 되게 중요한 고비임에는 틀림없군요. 네. 우크라이나. 그러니까 벽을 뚫느냐. 네. 벽을 뚫은 다음에 어느 정도 깊숙이 파고 들어가서 다음 공세를 할 수 있는 전선의 모양을 바꿔놓느냐. 그리고 여기 사실 또 하나가 있는데 일단 뚫으면 굉장히 다이나믹한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이렇게 되면 후방이 있거나 일선에 있던 러시아군이 움직여야 됩니다. 네. 이 움직이는 과정이 우크라이나군에 비해서 러시아군이 가장 약점인 부분이에요. 이번 전쟁에서 드러난 것이 러시아군이 너무 경직되어 있다. 그리고 재병 협동이 잘 안 된다. 반면에 우크라이나군의 장교라든가 이런 병사들의 능력은 그런 기동, 전술적 운영에서 상당히 뛰어나다라는 게 증명됐습니다. 물론 지난 한 몇 달 동안 러시아군도 방어 훈련도 많이 하고 방어 진지도 많이 강화해 놓은 것이 보이고 우크라이나 병사들의 증언으로도 지난 1년 동안 싸우면서 러시아군도 많이 세졌다. 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게 병사가 전선에서 해야 되지 않을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는 단계와 이들이 집단으로 기동적으로 움직이면서 하는 건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전쟁터에 갔더니 처음에 신병이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한 10개월 살다 보니까 이제는 뭐 포복도 잘하고 뭐 정찰도 잘하고 그러면 전투력이 올라가느냐? 아니요. 개인의 적응력이 올라간 것이지 집단으로서의 기동이라든가 고급 전술을 사용하는 능력은 그걸로는 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 늘 기회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전선이 뚫려서 어느 정도 물이 쏟아져 들어가는 상황이 되면 러시아군이 크게 동요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네. 상상치 못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요. 우크라이나군이 가장 노리는 건 그런 상태에서 혼란을 조성해서 뭐 러시아군 1계단을 뭐 포로로 잡아버린다거나 아니면 뭐 붕괴되는 사단 하나를 뭐 이렇게 그물에 넣어버린다거나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러시아 국민들한테 엄청난 충격이 올 거예요. 이거를 노리든 안 노리든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우크라이나는 잭팟이죠. 그러니까 당장 뭐 크림반도까지 간다거나 마리우폴을 탈환한다거나 이건 힘들겠지만 여기까지가 이번 공세에서 최고의 잭팟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저희가 앞으로 며칠 좀 꼼꼼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전황이 어떻게 될지. 저희가 지금 우크라이나의 대반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또 요거는 좀 여쭤봤으면 하는 상황이 있어서 얼마 전에 수력 발전용 댐이 붕괴되는 일이 있었잖아요. 양쪽에 서로 엇갈린 주장을 했는데 그 일은 어떻게 지켜보셨어요? 제가 들은 말로는 그 댐은 외부 공격으로는 뭐 웬만해서는 폭파되지 않는 네. 댐이다. 그렇다면은 내부에서 터뜨린 것밖에 없는데 내부에서 터뜨렸다면 러시아군이 터뜨렸거나 아니면 우리가 영화에서 보듯이 무슨 우크라이나 특공대가 들어가서 내부에 설치해 갖고 터뜨려야 되는데 러시아군이 장악하고 있는 상태로 영화처럼 특공대가 왜냐하면 댐이 그 내부 폭발물이 그게 뭐 이런 거 하나 붙인다고 터지는 그렇죠. 게 아니고 네. 상당한 작업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러시아군이 터뜨린 게 맞는 것 같고 지금 자포리자 전선이 위험하잖아요. 네. 러시아 입장에서는 결국은 자포리자 전선이 취약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군 공세가 시작되니까 러시아군이 터뜨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더 자세한 얘기는 좀 지나봐야 알겠고 제가 좀 말할 수 없는 부분도 있는데 대체적으로는 러시아군이 그만큼 혼란스러운 준비가 덜 된 상황에서 이번 공격을 맞이했다라고 보여지네요.